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영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있다. 미지북스 16번째 248페이지. 추천의 말.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강남의 공간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제3 한강교, 유명 아파트와 거리들, 빌딩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말을 걸어온다. 따뜻한 봄날 이 책을 들고 천천히 강남의 거리를 걸어보면 어떨까? 잊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강남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로 펼쳐질 것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 원장, 전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변화무쌍한 현대사는 수도 서울의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현대사는 강남 개발에서 정점을 이룬다. 강남 개발의 역동적 발자취를 찾아다니고 온몸과 마음으로 현장을 누볐던 지은이들이 이제 구석구석의 역사들을 한데 모아 큰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미 현실이 된 역사적 사실과 수면 아래 잠겨있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강렬한 힘과 그늘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주제의 폭과 깊이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이다. 호불호를 떠나 강남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에서, 아니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임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털릴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평생을 바쳤던 나에게 이 책의 발간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종수 팀장이 썼다니 더욱 반가웠다. 이 책은 강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도시와 도시계획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 대한국도 도시계획 학회장.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를 공부해온 나의 지난 40년은 강남 개발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기도 하다. 강남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던져준 존재이자 여전히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이 책은 강남의 명암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밝혀준다. 자료에 근거하여 강남 개발 과정을 차근차근 펼쳐가는 한편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퍽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강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강남에 끌려가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며 우리 도시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3월 28일) 320페이지. 찾아보기 인명 기억. 곡은 165 내지 167, 270, 공정택 218, 고자춘 44, 91 내지 93, 126, 127, 김대중 210, 285, 295, 김석철 137, 138, 141, 143, 김성권, 진정쿤 211, 212, 김성권, 이거는 별성자네. 진신쿤
219, 김숙은 108, 130, 137, 297 내지 300, 김영삼 82, 130, 168 등, 김운용 106, 107, 김재규 64, 김재춘 80, 김정령 210, 212, 김종필 78, 107, 207, 김중업 137, 286, 김현옥 126, 208, 210, 김형목 214, 니은 남덕우 145, 149, 남재희 236, 노건호 170, 노무현 169, 170, 노태우 137, 163, 166 다시 내지 170 등, 미음 문정일 150, 비읍 박세직 165 내지 167, 박원숙 215, 박원순 뭐야,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구나. 박원순 276, 278, 305, 박정희 22, 23, 27 등, 박종규 130, 207 내지 210, 212, 박충훈 107, 108, 박흥식 26, 27, 박희도 236, 박희태 236. (248페이지) 12. 현재의 강남 탄생 현재의 강남 248페이지 보자. 248페이지면 여기네. 제2부 더 커지는 강남 12. 현재의 강남 아파트 구조의 변화 주상복합 열풍 도곡동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아파트의 브랜드화 성형수술의 메카 삼성타운과 새로운 스카이라인 신사동 가로수길 황금노선 또는 지하철 9호선 강남스타일 1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6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이란 이건 안 읽어도 되고 제3부 강남들 14. 작은 강남들 15. 강남의 영향 249페이지 아파트의 브랜드화 여기구나. 13평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동아파트의 소유자는 개인적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3년간 4억 6천만 원의 재산이 증식되었다. 잠실 저밀도 세대수가 21,250세대임을 감안하면 총 초과이익은 약 10조 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2006년 예산이 약 15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향유하는 초과이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의 순기능도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시 신규 주택의 30% 이상이 재건축으로 공급되었고 특히 강남 3구는 75% 이상을 재건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브랜드화 248페이지 재건축 아파트 시대와 더불어 유감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우리말 내지 한자어로 된 아파트 이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우리말 내지 한자 이름의 아파트가 지어졌을까? 사실 근대화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이 풍조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만션 즉 맨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가 맨션이 된 적이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의 시조격인 이촌동의 한강맨션이 그것이다. 한강맨션이 성공하자 렉스, 리바뷰, 점보 등 외래어가 붙은 아파트가 이촌동에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6년 아파트 이름의 외래어 사용을 금지했다. 그래서 이후 아파트들은
현대나 우성 같은 건설 사명을 아파트 이름에 가져다 쓰거나 진달래, 개나리, 진주, 청실, 목련, 상록수 등 고유어나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세희의 기념비적인 작품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등장하는 아파트 이름이 무지개인데 이 역시 이름 분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름 분위기는 신도시에도 이어져 분당 한설마을이니 푸른마을 현대아파트 같은 이름이 생겼고 아예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처럼 무지개마을 건양아파트라는 단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재건축 바람이 부는 2000년 초반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물산이 2001년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때마침 영원한 업계 1위였던 현대건설이 이세들 간의 경영권 다툼과 유동성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레미안으로 대표되는 아파트의 브랜드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롯데의 롯데캐슬, LG의 자이, 포스코의 더샵,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현대의 홈타운과 힐스테이트, 태영의 대시양, 두산의 위브 등 많은 아파트 브랜드가 탄생했는데 외래어가 대세가 되었다. 롯데의 경우는 낙천대라는 브랜드명이 있었는데 외래어로 바꾸면서 거창하게 캐슬을 택한 경우였다. 물론 전부 다 외래어는 아니다. 삼성의 레미안, 대우의 프루지오, 대림의 이 편한 세상 같은 우리말인지 외래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브랜드도 있고 쌍용의 예가, 신원의 아침도시 같은 브랜드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삼성의 레미안, 대우의 프루지오, 대림의 이 편한 세상 같은 우리말인지 외래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브랜드도 있고 쌍용의 예가, 신원의 아침도시 같은 브랜드도 있다에 대한 해석. 250페이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를 비꼬아 헐스테이트, 벨로지오, 네, 미안, 롯데 개솔 같은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롯데 개솔? 재미삼아 아파트 브랜드가 외래어로 지어지면서 생긴 두 가지 부작용을 소개해 볼까 한다. 한 번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유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학교 측에서 주소를 보고 거절했다고 한다. 집 주소에 캐슬이, 팰리스가 붙어 있으니 너는 귀족인데 뭐하러 장학금을 신청하느냐는 것이었다. 당황한 학생이 그것은 그냥 아파트 브랜드일 뿐이라고 하자 아파트에 캐슬이나 팰리스를 붙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핀잔을 듣고 끝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집에 찾아오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하기야 무슨 뷰니, 스테이트니, 팰리스니 하는 단어를 그분들이 제대로 발음이나 하시겠는가. 이 두 이야기는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그저 웃어넘기기 어려운 데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요상한 아파트 이름은 외국인들도 토종 한국인도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근본이 애매한 문화라는 뜻이니 말이다. 250페이지. 성형수술의 메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너는 성형하러 강남 가니? 나는 땡땡땡 간다 라는 광고 방송을 듣고 한다. 정말 신사동과 압구정동 그리고 강남역 주위에는 놀랄 정도로 많은 성형외과가 성업 중이다. 외국의 유력 언론에서도 한국의 성형 문화가 종종 언급된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성형수술은 취업 및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 MBC. 어느 나라 미인대회든 참가자라면 성형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여성들의 얼굴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이는 한국이 성형공화국이라는 뜻,
허핑턴 포스트, 한국은 성형수술의 메카 CNN, 한국의 성형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BBC, 한국 배우와 가수 등 대다수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했고 성형 고객 대부분은 좋아하는 스타가 한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USA 투데이. 그리고 강남은 성형수술 대국,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강남에 자리 잡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압구정동 이야기를 하면서 강남 주부들이 재테크와 파출부 덕에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에어로빅, 골프, 볼링 같은 레저와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은 외모에 대한 투자에도 열을 올렸다. 1988년 압구정동에 처음으로 차밍스쿨이 생겼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많은 주부들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이 학원에 몰려들어 한동안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정서적 기반에다가 1990년대 들어 서울의 경제적, 사회적 패권이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명동과 신촌에 있던 기존의 성형외과들이 강남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사실 강남에서 개업을 하려면 임대료는 물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성형외과가 강남에 몰려드는 이유는 강남에 자리 잡으면 강남과 강북의 고객은 물론 전국의 고객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업체 수는 알 수 없지만 성형외과와 성형시술을 개많은 피부과와 외과 등을 포함하면 10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인데 시장도 그만큼 커져서 과거에는 2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10대 소녀부터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는 60대까지 찾아온다. 그리고 남성도 많이 수술을 받고 있다. 홍보 경쟁도 치열해서 심지어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라는 황당한 문구의 플래카드가 한 성형외과 외벽을 장식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은 세계 인류라는 평가에서 중국인과 일본인들도 수술을 받기 위해 강남을 찾아 의료 관광의 1위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강남 거리를 지나다 보면 성형에 해당하는 중국말과 일본말인 정형, 정싱 이런 단어가 포함된 간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성형수술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자랑인지 아닌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 가지 있다. 성형수술의 정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기형이 된 신체 부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수술이지 멀쩡한 부위를 뜯어고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수술은 미용수술이라고 불러야 한다. 둘째, 버스와 지하철에 범람하는 성형외과 광고란 말 그대로 공해라는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서울시에서 규제에 나섰다니 다행이지만 광고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한 사람은 비단 필자만 안 할 것이다. 셋째, 양악수술 등 몇 가지 수술은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데 너무 대중화되면서 안전한 수술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성형수술 열풍은 강남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을 정도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청담거리, 청담사거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최근 대형 성형외과 빌딩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빌딩 일부에 새들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형과 바람이 불면서 15 내지 20층 규모의 빌딩을 직접 지어 통째로 사용하거나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 빌딩 거래 시장에서 성형외과가 주요 매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 중국 등에서 성형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대형 성형외과 건물의 증가 못지않게 호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의료, 관광,
숙박 특화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논현역, 차병원 사거리 일대에는 기존의 리츠칼튼 호텔,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 다이너스티 호텔 외에 현재 신규 호텔 공사가 한창이다. 지상 16 내지 17층, 연면적 6천 내지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 이 호텔들은 바로 성형외과 급증에 따른 숙박 수요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청담동 애취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비에 숙박비까지 포함해 놓고 지정 호텔을 알아봐 주는 경우도 많다며,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관광객의 경우 호텔비가 부담스러워 주변 원룸이나 연립의 거처를 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지난 2009년 2,851명에서 2013년 24,075명으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단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 일대로 몰리자 주변 상권까지 들썩이면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지성형외과가 신사동의 한 건물을 사들일 당시 땅값은 평당 1억 5천만 원 선이었지만, 지난해 팔린 인근 건물은 거래 가격이 평당 2억 1,070만 원으로 치솟았다. 또 다른 예로 연예기획사가 집중되어 있는 한류거리 일대 이면 도로변에 있는 10평짜리 점포의 임대료는 최근 2년간 10% 이상 뛰었다고 한다. 254페이지 삼성타운과 새로운 스카이라인. 21세기 들어 강남역 일대에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그려졌다. 특히 서초동 쪽의 차가운 색조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거대한 빌딩들이 불쑥 솟아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최근 투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삼성타운이다. 여기는 중구 태평로에 이은 두 번째 삼성타운이다. 이리하여 삼성은 강북의 중심과 강남의 중심에 각각 삼성타운을 가지게 되었다. 서초동 삼성타운은 3개동의 빌딩들로 구성되어 있다. A동은 삼성생명으로 34층, B동은 삼성물산으로 32층, C동은 삼성전자로 43층이다. 수용인원은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삼성타운을 만드는 데는 1조 원 이상의 거금이 들었다고 하는데, 1993년 삼성 패션단지에서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완공되었다. 삼성타운의 외관은 같은 크기의 유리판을 가로와 세로로 붙여 만드는데 너무 차갑고 정밀한 느낌을 준다. 어찌 보면 삼성전자답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삼성의 본가치고는 그리 대단하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 실망했는데, 나만의 느낌일까? 그래도 위압적인 느낌은 아니고, 해방 이후 최악의 건축 3위에 오른 종로 삼성타워와 앞서 다룬 타워팰리스처럼 최악의 혹평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경가 피터 워크의 작품이라는 수식이 무식하게 내부 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255페이지 그림 26 강남역 일대의 모습 위와 삼성그룹 본사 아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하에도 문제가 있다. 삼성타운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몇 해 전부터 강남역 일대는 전과 달리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삼성타운과 강남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기 위해 하수관을 이설해서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한편 삼성전자의 정문 앞쪽에는 Q1이라고 쓰인 큰 간판을
옥상에 세워놓은 낡은 6층 건물 윤 빌딩이 있다. 삼성타운이 빛는 스카이라인 아래에 있는 이 건물의 존재는 아주 이색적이다. 삼성은 당연히 이 건물을 사려고 했으나 주인이 거부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삼성병원이 중간에 있는 야산을 사려다가 못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건물도 그랬다. 이 낡고 초라한 빌딩은 삼성이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제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강남역 주변에는 삼성타운보다 훨씬 독특하고 거대한 빌딩들이 21세기 들어 많이 건설되었다. 우선 삼성타운 바로 건너편에는 물결치는 듯한 외관의 GT타워가 있고 그 옆에는 더 독특한 도미노나 매트릭스를 연상하게 하는 건물인 부티크 모나코가 있다. 신논현역 쪽 사거리에는 고층 빌딩으로는 드물게 붉은 벽돌로 마감한 교보타워가 있다. 교보타워는 기존의 제일생명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이제 10년이 넘어 제일생명 사거리라는 이전의 버스 정류장 이름이 교보타워 사거리로 바뀔 만큼 이 지역의 확고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 대각선에는 콘크리트 외벽에 동그란 구멍이 규칙적으로 나 있는 어반 하이브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반 하이브는 도시의 벌집이라는 뜻으로 도시의 벌집이란 뜻으로 2008년 완공되자마자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제2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앞서 말했듯이 건축잡지 스페이스가 선정한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건축 13위에 올랐는데 이는 유일하게 순위에 오른 강남의 빌딩이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논현동에 있으며 승효상 씨가 설계한 유홍준 교수의 자택 수술당이 19위에 올라 있다. 역삼동과 설릉, 삼성동 쪽으로 가면 또 특색 있는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제철회사 사옥답다는 느낌을 주는 포스틸 타워와 강남 파이낸스 센터, 동부금융센터, NC 소프트 R&D 센터, 지나치게 독특한 외관의 크링, 전혀 호텔 같지 않고 사무용 빌딩 같은 외관의 파크 하얏트 등 2000년대에 건설된 많은 빌딩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빌딩들은 21세기 들어 한국의 건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교재들이다. 257페이지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에는 신사동이 3개나 있다.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 은평구에 있는 신사동, 관악구에 있는 신사동. 한자는 전부 다 다르다. 은평구 신사동은 새로울 신에다 사찰이란 사, 신스동. 은평구 신사동, 신스동의 경우 동명역은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해당 지하철 6호선역의 이름은 세절이 되었다. 세절. 관악구에 있는 신사동은 세로울 신에다가 신사란 사자, 신시동. 원래 신림사동을 줄여 부른다가 아예 이름을 바꾼 경우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강남구의 신사동, 세를 신자에 모래사자. 신사동은 원래 새마을, 신춘과 모래벌이라는 뜻의 사평, 샤핑의 샤핑 보니까重庆인가 정도가 생각나네. 앞 두 글자를 합쳐 만든 신사리에서 유래했다. 사평이라는 지명은 현재 사라지고 없고 다만 지하철 9호선의 역 이름 정도로만 남아있다. 강남구의 신사동은 어떻게 쓰지? 모래사자구나.
1980년에 압구정동이 독립해 나가면서 강남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동이 되었다. 신사동에서 특히 가로수길 일대는 전혀 강남답지 않으며 강북처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다. 2차선에 불과한 가로수길에 심은 은행나무는 1970년대 말 새마을 지도자들이 심은 것이라고 한다. 신사동 가로수길이 특이해지기 시작한 해는 1982년이었다. 82, 42년 전? 1978년 인사동에 문을 연 예화랑은 인사동이 번잡해지고 땅값이 오르자 한적한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때는 강남의 문화시설이라고는 말 그대로 전무한 시설이었다. 그런데 예화랑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서서히 화랑과 갤러리, 액자 가게와 걸동품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강남 개발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에 S모드 그리고 1991년에 서울모드란 두 의상 디자인 학원이 이곳에 문을 열면서 패션 학도와 디자이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신사동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신사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다. 그림 수요가 사라졌고 예화랑과 표화랑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론가 떠나갔다. 화랑과 액자 가게가 비운 자리는 자작 의류와 액세서리를 파는 디자이너 숍들이 메웠다. 또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흥행 성공으로 유명해진 신시네 프로덕션을 비롯한 영화 관련 회사와 조직들이 가로수길과 그 주위에 많이 들어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갑이 얇은 창작 관련 업계 사람들이 길이 좁아서 임대료가 싼 이곳에 몰려든 것이다. 그 덕분에 신사동은 신압으로 강남의 충무로로 변모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신사동 가로수길은 쇠퇴하기 시작한 압구정 로데오거리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 들어 가로수길은 다시 큰 변화를 겪는다. 공시지가가 30% 이상 오르면서 임대료가 치솟았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가로수길 특유의 아틀리에며 카페들이 문을 닫고 떠났다. 또한 건축 용적률 허용치가 법적으로 300%에서 200%로 낮아진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용적률을 높여두기 위해 서둘러 건물을 증축했는데 인접한 북쪽 대지에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장해 줘야 했기에 북쪽면을 경사지게 지어 가로수길 특유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현재 가로수길은 40년 전의 강남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한강 둔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젊은이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현재 터줏대감 같은 가게들과 문화예술 관련 업소들은 세로수길이라 불리는 옆 골목으로 밀려나고 스타벅스, H&M 맞나? 이렇게 읽는 거? 모르겠다. 포에버 21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형 매장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건축가 조한의 표현대로 신사동 가로수길은 높아봐야 6층 정도 되는 독특한 건물들이 건축의 향연을 벌이고 있고 언제나 현재만을 지향하는 강남에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드문 곳이다.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분위기를 잘 보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260페이지 황금노선 또는 지옥철,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은 직통 급행을 운영하는 첫 지하철이기도 했지만 서울시 직영이 아닌 호주 투자은행인 맥쿼리가 사실상의 운영 주체라는 점에서 독특했다. 맥쿼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해왔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은
맥쿼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맥쿼리의 실제 투자 금액은 통틀어 2조 4천억 원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임기 동안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약 22조 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맥쿼리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맥쿼리가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의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에 투자하면서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최고의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일종의 특혜성 협약을 맺은 데 있었다. 맥쿼리가 국내에 투자한 사업 대상은 모두 16개였고 그중 2개가 서울 강남에 있다. 바로 우민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이다. 대부분의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교통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에 의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에 의해 80%의 보상을 받기로 한 민간 투자 사업의 협약을 사례로 들어보자. 이 경우 터널이나 도로에 차량 100대가 지나간다고 예측하고 실제 개통 후 30대만 지나간다면 70대의 통행료는 모두 사업자의 손실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80%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맥쿼리와 같은 민간 투자 사업자는 가급적 예측 통행량을 과다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민자 투자 사업의 수익 구조상 이유는 당연히 예측 통행량을 얼마나 많이 가능한 한 최대치로 잡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세금이 합법적으로 줄줄 새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측 통행량이 과소하게 개선된 특이한 사례였다.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송파구까지 강남 3구와 준강남인 여의도와 목동을 모두 통과하는 노선인 9호선은 2009년 7월에 개통되었다. 이듬해인 2010년 9호선의 일 평균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의 97%에 육박했으며 2012년에는 일평균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을 103.8%로 앞질렀다. 2015년 3월에는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지하철 9호선이 사업자에겐 황금 노선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겐 지옥 처리된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선의 서쪽인 강서구, 마곡지구와 김포, 신도시로 인한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동차 내량만 운영했고 증차를 결정했어야 할 시점인 2011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밀어붙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이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의사결정이 미루어져 최근에야 증차가 확정되었다. 지하철 9호선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바탕으로 맥쿼리가 소유 지배 구조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를 시중은행들이 대거 참여해 메웠다. 1천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가 하루 만에 동인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어쨌든 결과는 해피엔드였다. 서울시가 사업 재구조화와 협약 변경을 통해 지하철 요금 인상 권한을 사실상 서울시로 회수했고 30년간 최소 운영 수입 보장으로 인한 보전액 등 약 3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한 해석 262페이지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이 책의 공저자인 강희용 전 서울시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행정사무조사 발동 청문을 소개하여 서울시 의회 산하의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앞장섰다.
강 의원은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맥코리아를 공동 기획하고 작가 공지영, 연출가 탁현민 등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국제 투명성 기구 한국본부가 수여하는 올해의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